네, 안녕하세요. 청하수입니다. 오늘은 연개소문 후손들 이야기 해보죠. 연개소문 후손들이 고구려가 무너진 이후에 또 어떤 삶을 더 살았는가 및 연개소문 아들뿐 아니고 손자나 그 더 아래 때 얘기까지도 해보려 합니다. 한국사기 연개소문은 서기 666년 세상을 떠났다. 연개소문 아들 장남 연남생은 자가 원덕으로 9살에 선인이 되었다가 이후 이렇게 거쳐서 대망리지 관직까지 오르게 되었다. 연남생이 여러 부를 살피러 수도 평양을 나가게 될 때가 생겼는데 그해 남생의 아우 남건과 남산이 잠시 나란 일을 대신 맡아보게 되었다. 그렇게 되자 어떤 이가 남건 남산에게 와 이렇게 말했다. 첫째 남생은 남건 남산 그대들이 자신의 위치로 밀고 올라오는 것을 몹시도 싫어하고 있어. 그래서 속으로 남건 남산 그대들을 없애려는 계획을 몰래 추진하고 있소이다. 이후 벌어질 고구려 대비극의 기원이 바로 이 어떤 사람이죠. 일단 역사에 이 어떤 사람의 본명, 이름은 사라져 있는데 당대 고구려 최고 권력자 이 3형제 중 2명에게 접근해서 겁도 없이 이런 엄청난 이야기를 할 수 있었다는 점에서 이 어떤 사람의 당대 고구려에서의 위치도 결코 낮은 것은 아니었다는 것을 우리는 유추해 볼 수 있죠. 처음에 남건 남산은 그 말을 믿지 않았다. 그런데 또 다른 어떤 이가 아까 이 어떤 사람과는 또 다른 어떤 사람, 아까가 A라면 이 사람은 B. 그런데 또 다른 어떤 이 B가 형 연남생에게로 또 가서 이렇게 말했다. 귀공의 동생들이 남건 남산이 순방을 마치고 수도로 돌아오는 귀공을 받아들이지 않을 것입니다. 동생들이 정권을 탈취하고 수도를 장악해 연 남생에게 반기를 들 것이라는 얘기죠. 남생이 이 이야기를 듣고 수도로 몰래 첩자를 먼저 보내보았다. 그런데 그 첩자가 연 남건에게 발각되어 붙들렸다. 연 남건은 그 첩자를 남생과 소통 못하도록 가두어 둔 다음에 왕명을 사칭하여 연 남생에게 수도로 돌아오라는 명령을 보냈다. 지금 상황은 어떤 사람 A가 부추겼는데 처음에 이 두 동생들은 그걸 믿지 않았는데 어떤 사람 B에게 또 휘둘린 형 남생이 수도로 첩자를 보내니까 그 첩자를 보고 이 A가 한 말이 사실이었구나. 이렇게 된 상황이죠. 기록대로는. 그런데 이 남생 입장에서는 지금 보내놓은 첩자하고 연락이 갑자기 두절된 거죠. 그렇게 두절된 상황에서 갑자기 왕명으로 수도로 돌아오라. 이게 핸드폰 있는 오늘날이라면야 바로 전화해서 오해를 풀 수도 있겠지만 이 시대는 그런 게 없잖아요. 즉 소통의 한계가 있는 거죠. 지금 잠입시킨 연락통이 연락 두절 이 상황에서 나가 있는 이 남생 옆에 이 B가 돌아가시면 남건 남산이 바로 귀공 남생을 전격 구금하고 처형할 것입니다. 이렇게 부추겼겠죠, 당연히. 보통 우리가 고구려의 무너짐을 보면서 이 연개소문의 아들 삼형제만 비난을 하는데 이들이 당연히 지도자급으로서 책임이 있죠. 당연히 있는데 가장 근원적 시작 포인트, 근원적 원흉은 이 A하고 B 두 콤비죠. 역사 기록에서 이름이 완벽히 사라져 있는 이 A와 B. 흡사 제가 예전에 말씀드린 발해를 무너뜨린 내부 대배신자 이름 없이 나이든 재상, 노상이라고만 나와 있던 그 인물, 그 사람의 경우를 좀 연상시키는데요. 사실 이런 매국노들 이름을 역사에 길이길이 남겨야 하는 건데 한국사기 이렇게 되자 남생은 돌아오라는 명령 서신을 받고도 수도로 돌아가질 못하였다. 이 이후에 굉장히 충격적인 기록이 나와요. 여기 연 남건이 형 연남생의 아들 연헌충을 죽였다. 둘째 남건이 당시 수도에 같이 있던 형 남생의 아들 헌충을 죽였다. 이런 얘기죠. 남건은
이후 스스로 망리지휘가 되었고 병력을 출동시켜 남생을 토벌하였다. 이에 남생은 국내성으로 도주했다. 이렇게 해서 수도 평양 중심지를 장악하고 고구려 최고 권력자가 된 둘째 남건과 국내성으로 가서 버티기에 들어간 남생의 세력으로 고구려라는 나라가 사실상 둘로 쪼개진 거죠. 연남생은 수도와 최고 권력뿐만 아니라 사랑하는 아들까지 남건에 의해 다 잃고 난 후라 엄청난 분노에 휩싸였겠지만, 그러나 고구려의 가장 풍요한 최중심지와 최고 지위를 차지한 건 지금 둘째 남건이기 때문에 명백히 보다 핀치에 몰려있는 건 첫째 남생이었습니다. 이 상태가 장기적으로 지속된다면 결국 남건이 최종적 승리를 거둘 확률이 더 높은 거였죠. 진퇴양난의 남생. 그런데 여기서 연남생에게 아주 큰 전기를 마련해주는 인물이 움직임을 시작합니다. 그는 바로 남생의 또 다른 아들 연헌성이었습니다. 그러니까 이 연헌성은 연개소문의 손자가 되는 거죠. 이 연헌성이란 인물의 묘지명이 발견된 게 있어요. 거기에 따르면 연남생에게 이런 너무나 안 좋은 재난의 상황이 벌어지자 연남생 주변의 여러 사람들은 머뭇거리며 주저하기만 하거나 나아가서 싸우자는 등의 이야기를 하곤 했지만 무엇 하나 제대로 따를 만한 계책이 없었다. 그때 아들 연헌성은 스스로 면밀히 생각해 본 바 도저히 전력상 연남건을 당해내기 어렵다고 판단하고 일단은 국내성 안에서 수성을 하면서 이러한 계책을 아버지에게 진언하였다. 연헌성, 사신을 당나라에 파견하는 것이 좋겠습니다. 그리하여 우리가 당나라에 입조하는 것입니다. 즉 당나라로 투항해서 당나라의 신하가 되자 이런 얘기죠. 우리가 정성과 성심을 다한다면 당에서도 아버지 연남생이 왔다는 이야기를 듣고 기쁘게 받아들일 것입니다. 그런 후 당의 병력을 요청하여 그들 군세와 연합해 연남건을 공격한다면 몹시도 안전하면서도 확실하게 이길 수 있는 계책이 될 것입니다. 이 말을 듣고 연남생은 주변 제장들에게 아울러 이르길 헌성의 계책이 참으로 택할만하다 고 하였다. 그 즉시 연남생은 당으로 사신을 파견하였다. 삼국사기에 따르면 이때 당으로 항복사신으로 간 사람이 바로 이 연헌성이다 이렇게 나와요. 이상의 기록을 보면 연개소문 장남 연남생 세력의 당나라 귀순을 그 제안을 최초 발의하고 사신으로 직접 가서 협상을 직접 수행하는 등 나서서 이끈 사람은 바로 연남생의 아들 연개소문 손자 연헌성이었음을 알 수 있죠. 연남생의 대배신을 뒤에서 이끌었던 사람은 바로 연헌성이었다. 연헌성이 이때 이런 아이디어를 내지 않았던들 고구려가 비참하게 무너지지 않았을지도 모르죠. 남생, 남건 그냥 이 둘만 투닥투닥 하다가 어느 한쪽이 쓰러져 승자가 고구려를 다시 장악했다면 고구려의 힘은 쪼개지지 않고 다시 하나가 되었을 테니까 연개소문 손자 연헌성의 두뇌로부터 고구려 몰락이 본격화되었다. 계속 묘지명을 보면 연헌성 등 사신을 맞아들인 당나라 황제 고종은 신이 조칙을 내려 이 부자를 위무하고 연남생에게 관직을 내립니다. 당나라 관직을 받았으니 이들은 이제 더 이상 고구려인이 아니라 당나라인이 된 거죠. 연헌성 입장에서는 자신의 형제가 비참하게 작은아버지 연남건에게 죽임을 당하는 현실을 마주하고 연남생도 아들을 잃은 거니 얼마나 피눈물이 났겠으며 또 더 나아가 자신도 동생한테 죽을 수 있겠구나. 객관적 전력으로는 수도를 장악한 이들을 이길 수 없으니까 라는 핑계도 될 수 있겠지만 그건 핑계겠죠. 아무리 자신의 안위가 중요하다고 하더라도 고구려라는 나라를 이끌었던 최고 지도자였던 사람이 아버지 연개소문이 당나라고 얼마나 피나는 사투를 벌였습니까? 그런데 이런 행동을 하면 안 되죠. 그러나 나중에 당나라에서 만들어지게 되는 연헌성 묘지명은 연헌성의 이때 이 당나라 투항 아이디어 및 추진 작업에 대해 지혜롭고 현명한 판단 및 결단이었다고 극찬을 하고 있습니다.
연원성 공이 적절한 계략을 도모하고 옳고 그른 방책을 현명하게 가리며 시간을 지체하지 않고 형세를 잘 헤아렸던 것이기에 당의 병력을 끌어내어 요동의 침략을 막을 수 있게 되었던 것이다. 연남생 가문이 보존될 수 있었던 것은 실로 연헌성의 힘이었다. 연헌성의 역할이 매우 지대했다 이겁니다. 당 입장에선 연헌성이 1등 공신이고 고구려 입장에선 최고의 원흉이고, 이렇게 해서 연남생이 거느리던 다수의 고구려 세력이 당에게 붙게 되죠. 이리하여 대결은 이제 당나라 플러스 연남생 vs 고구려 연남권. 근데 이 동생 연남권은 형의 아들을 죽이고 수도를 장악하는 모습은 보였으나 아쉽게도 아버지 연개소문 같은 군제 능력을 가지지는 못하여 이후 당나라에게 연전연패, 결국 수도를 포위당하게 됩니다. 이때 포위가 약 한 달 정도 지속이 되는데 패색이 짙다고 판단한 고구려 보장왕은 셋째, 여기 연남산에게 이런 명을 내리게 되어 연남산을 당군 쪽으로 보냅니다. 항복사기, 보장왕이 수령들을 거느리고 연남산에게 당장수 이적에게 항복하도록 했다. 이적은 예를 갖추어 맞이하였다. 이걸 보면 왕인 보장왕의 뜻은 항복 쪽이었는데, 그러나 연남권은 오히려 성문을 닫고 수비하며 저항하였다. 연남권은 계속 성문 밖으로 병사를 내보내 싸웠으나 계속 패하기만 하였다. 남권은 승려 신성에게 병력의 운영을 맡겼는데 그 신성이 배신하고 성문을 열었다. 당군이 성에 들어오고 연남권은 칼을 들어 스스로를 찔렀으나 죽는 것은 실패했다. 결국 보장왕과 연남권은 당군에게 붙들렸다. 이렇게 당에게 패배했습니다. 이후 당나라는 연남사는 사제소경으로 승려신성은 이렇게 연남생은 우의대장군으로 삼아주었다. 매국을 한 대가로 당에서도 일정 정도 출세를 보장받았다. 그런데 마지막까지 어떻게든 항전을 하려고 했던, 그리고 끝내 성이 함락되는 와중에도 항복이 아닌 자결 시도를 택했던 이 연남권은 당에 의해 처형될 상황에 처하게 됩니다. 당연하겠죠. 근데 여기서 가장 먼저 당으로 항복했던 이 연남생이, 사실 연남생 입장에선 동생 남권이 자신의 아들을 죽인 철천지 원수이기도 한 거잖아요. 그런데 묘지명 기록에 따르면 이때 연남권 처형에 대해 남생이 탄원을 했다고 나와요. 남권의 목숨만은 살려달라, 이렇게 남생이 요청을 했다고 합니다. 형제로서의 마지막 정이었는지. 그래서 이 남권은 사형 대신 유배를 가게 되는데요. 남권의 이후 행적은 기록에 남은 바가 없습니다. 그야말로 목숨만 겨우 부지한 채 너무나 먼 이역만리 철저히 낯선 곳에서 비참하게 살다가 세상을 떠난 것으로 보여요. 그래도 그나마 연개소문 아들들 중에 고구려인으로서 마지막까지 저항을 했던 이 유일한 사람은 너무나 외롭고 쓸쓸히 삶을 마감하게 되었다. 그리고 셋째 연남산도 있었지 않습니까? 연남권보다 한 발 빠르게 보장왕 시키는 대로 항복했던, 끝까지 저항하려고 한 남권과는 달리 이 연남산은 항복자로서 대우를 잘 받게 됩니다. 연남산은 당에게 사제소경이란 직책을 받고 당나라 수도 장안으로 옮겨가 살게 되어 요양군 개국공이다 이런 칭호도 받고, 다만 그럼에도 적극적이고 선제적으로 당군의 앞잡이 역할에 먼저 나섰던 형 남생과는 달리 연남산은 패배 직전에 어떻게 보면 어쩔 수 없이 사서에서는 왕이 시켜서 항복했다는 거였잖아요. 해서 당에서 먹고 사는 건 잘 먹고 살긴 했는데, 이 연남산 묘지명에 보면 훌륭한 저택에서 살면서 아침을 맞고 황제의 주위에서 아침마다 배하라니 훈공이 성대하다. 당나라 수도에 살면서 아주 호의호식을 했다. 황제가 연남산을 상당히 아꼈다, 좋아했다, 이런 표현도 나와 있습니다. 당이 정책적으로 투황자 대접을 물질적으로 섭섭치 않게 해줬다는 걸 알 수가 있는데, 그런데 연남산이 고국을 그리며 마음을 상해했다, 이런 기록도 나와요. 고국을 그리며 깊은 슬픔과 근심을 느꼈고 지나간 추억과
고독함을 늘 말하며 애통해했다. 아무래도 적극적으로 앞잡이 역할을 했던 남생과는 달리 남사는 불가피하게 항복을 한 만큼 굉장히 고구려를 그리워하고 세상을 떠나는 날까지 마음 아파했다라는 거고, 그렇게 슬퍼하다가 701년에 세상을 떴다,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고구려 망하고 33년 정도 더 살다가 세상을 뜬 거죠. 그리고 형인 최초 배신자 남생의 묘지명도 발견된 게 있습니다. 이 남생 같은 경우는 묘지명 글자의 양부터가 동생 남산하고는 완전히 달라요. 당나라 인으로서 만들어진 묘지명에 불량 양 자체가 많다는 건 당에서 더 융숭한 대접을 받았었다는 얘기죠. 고구려를 자기 손으로 무너뜨리고 나서 연 남생은 당으로부터 시급 3,000호를 받습니다. 시급이라는 거는 거기서 나는 조세를 자기가 거둘 수 있고 백성들 노동력도 징발할 수 있고 그런 권한을 부여받는 거니까 3,000가구에 해당하는 그런 권한을 당에게 받았다. 상당한 대접이라고 할 수가 있겠죠. 물론 시대가 많이 다르긴 하지만 여러분들이 잘 아시는 거 아시니까 예를 들어보면 삼국지 장수들 중에서요, 관우를 괴롭혔던 명장 서왕이 받은 게 시급 3,100호, 그 유명한 순욱도 시급이 2,000호였어요. 시대가 다르긴 하지만 당나라가 연 남생에 대한 물질적 대접을 아주 잘해줬다, 이렇게 볼 수가 있는 것이죠. 그야말로 나라를 팔아먹은 대가로 너무나 부유하게 잘 먹고 잘 살게 된 남생. 나중에 당나라가 구고구려 영토 요동에 대해 거기를 관리하도록 합니다. 연개소문 아들이라는 인망을 이용해서 그쪽 지역의 민심을 달래보려는 당의 방침이었던 거죠. 가서 연남생이 거기서 백성들 구휼도 하고 인덕을 펼쳤다, 이런 식으로 묘지명에 나와 있긴 한데, 그러다 거기서 679년 고구려가 무너진 지 약 11년 정도 후에 연남생은 사망을 합니다. 불과 46세의 젊은 나이였어요. 사실 그동안 우리가 고구려 대배신자 하면 이 연남생에만 주로 집중을 해왔는데, 그러나 사실 동생들에게 몰려 핀치가 된 상황에서 당으로 홀라당 넘어가자는 아이디어를 낸 책략가는 남생의 아들 헌성이었다는 걸 말씀드렸죠. 물론 의사결정자는 남생이니까 제1의 책임도 남생에게 있겠지만 이 아이디어 발의자 연개소문 손자 헌성도 실로 최악의 일을 수행한 건데, 이 헌성의 당나라에서의 삶은 또 어떻게 되냐? 연헌성 묘지명을 좀 보죠. 사실 이 모든 역사 기록들에는 기본적으로 성이 천이라고 기록되어 있어요. 천남생, 천헌성 등등. 그건 연을 당고조 이연의 이름을 피해서 피위하다 보니 그렇게 된 거죠. 아버지 연남생이 죽고 그 상을 당한 후 헌성은 그 슬픔이 너무 커 초췌해짐이 지나치게 되었다. 매국노였지만 효심만은 지극했었다. 하여 당나라 황실에서도 조문사신을 보냈으며 그 외에 조문하러 온 사람들 발길이 길게 줄을 이었다. 헌성은 너무 큰 슬픔에 음식을 일절 입에 대지 않았다. 이에 헌성의 조모가 간곡히 음식을 권했는데 그럼에도 음식을 전혀 먹지 않았으므로 결국 조모도 같이 곡기를 끊었다. 그제서야 헌성도 다시 음식을 겨우 먹게 되어 온전한 몸 상태로 되돌아올 수 있었다. 지금 묘지명에서는 조모 때문에 헌성의 건강이 망가지는 걸 막을 수 있었다라고 나오는데, 조모라는 건 할머니 아닙니까? 근데 헌성의 할아버지가 연개소문이잖아요. 그러면 조모는 연개소문의 부인이란 얘기죠. 연개소문 부인이 손자 헌성의 건강이 망가지는 것을 막아주었다. 남편 연개소문이 그토록 필사적으로 지켰던 나라를 홀라당 망하게 만든 원인 제공자인 손자이지만 그래도 그 손자의 건강을 지켜주는 할머니의 모습이라는 건데, 나중에 또 헌성은 이 조모가 돌아가셨을 때 당 관직에서 잠시 물러났다가 복귀하기도 해요. 여튼 이 인물은 국가에 대한 충성도는 제로, 그러나 효심만은 100이었던 사람이었던 것 같습니다. 이후의 연헌성은 당나라 휘하 장수로서 맹활약을 하게 됩니다. 묘지명에 따르면 당나라의 중요한 대신으로 인정받아 수하들이 헌성을 깊이 믿고 의지하였으며 넓고 깊은 덕행이 주변에 널리 퍼졌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고구려를 망하게 만든 사람이지만 당인들 사이에서의 평판은 너무나 좋았었다는 거죠. 싸울 때마다 거의 졌다는 기록 위주인 작은 아버지 연남건과는 달리 이 연헌성은 상당히 머리가 좋고 유능한 인물이었습니다. 686년 3월 당나라의 명을 받들어 부대를 거느리고 당에 대한 반란 토벌에 나섰는데 헌성은 적의 상황을 살피는 데 깊이 통달하여 지형 판도를 적절히 파악해 차례로 지형을 우회해 강을 에워싸니 적의 무리는 대부분 바로 도망을 쳐버렸다. 싸우지 않고 이기는 선전이란 바로 헌성의 이러한 모습을 두고 이야기하는 것이다. 뛰어난 전략가 겸 지휘관이기도 했다. 근데 이 뛰어난 머리를 고구려를 지키는 데 쓰는 게 아니라 지금 당나라를 지키는 데 쓰고 있으니 참으로 개탄스럽죠. 688년에는 반란토벌의 공을 인정받아 황제로부터 비단 백포와 뛰어난 준마 한 마리도 상으로 받았다. 이렇게 유능하게 당에서도 출세 가도를 달리는 헌성이었는데 이런 일화도 전해지는 게 있어요. 여러분들 잘 아시는 그 유명한 측천무후. 이 측천무후가 한 번은 큰 상금을 걸고 당나라 문무 관리들을 대상으로 활쏘기 대회를 엽니다. 한국사기. 이때 내사 장광보가 먼저 헌성에게 양보하여 그가 제일 먼저 순번이 되었는데 헌성은 다시 설토마지에게 양보했으나 설토마지는 또다시 헌성에게 양보하였다. 그러자 조금 후에 헌성이 무후에게 아뢰었다. 폐하께서 활 잘 쏘는 이를 가리려 하시오나 잘 쏘는 이들 대부분은 사실 당나라 사람이 아닙니다. 하여시는 당 관리들이 활 쏘는 이를 수치스럽게 여길까 두렵사오니 여기서 그만두는 것이 좋겠사옵니다. 하니 무후가 이를 옳다 여겨 수용하였다. 다른 민족 출신으로 당나라에서 관직하면서 사는데 너무 나대면 모난돌이 정맞는 일을 겪게 된다. 여기서 당나라 관리들 다 꺾고 헌성이 1등해서 상금 그것 좀 받아봐야 시기와 견제만 받게 될 터. 괜히 당 관리들 망신 주고 싶지 않으니 여기서 그만두자. 이런 건데 단순히 머리만 좋은 게 아니라 이런 이방인으로서의 처신도 상당히 신경을 잘 썼던 인물이라는 거예요. 그런데 이런 일이 추 터집니다. 당시 당나라의 권세 있는 신료 중에 내준신이라는 인물이 있었는데 이 사람이 헌성에게 뇌물을 요구합니다. 바쳐라. 근데 헌성이 거부를 해요. 이래서 이 내준신이 헌성에게 영모죄를 뒤집어 씌웁니다. 그래서 연헌성은 불과 43살의 젊은 나이에 처형을 당하게 됩니다. 근데 나중에는 역으로 이 내준신이 또 영모죄로 사형을 당하게 돼서 비록 싸우지만 연헌성의 명예회복이 되죠. 그리고 이 연헌성의 아들이 연현은 그리고 연현은의 아들이 연비라는 사람이에요. 이 연비의 묘지명이 발견된 게 또 있습니다. 이 연비의 할아버지가 그러니까 연헌성이고 즉 그러면 연비의 고조부가 연개소문인 거죠. 묘지명에 따르면 이 연비는 불과 나이 2살 때 당으로부터 시급 400호를 받았다 이렇게 되어 있어요. 이 연현은 연비 이때까지도 당에서 대우를 상당히 잘 해줬다는 걸 알 수가 있고 그런데 이 연비가 불과 22살의 나이로 요절을 하고 맙니다. 그래서 이 아들 연비의 묘지명을 아버지 현은이 만든 거예요. 연남생의 묘지명 같은 걸 보면 원래 고구려 출신이었다라는 걸 알 수 있게끔 내용이 당연히 써 있는데 연비 걸 보면 그냥 연비는 당나라 장안 출생이다 이렇게만 되어 있어요. 오직 연비 묘지명만 딱 보면 이게 고구려인의 후손이라는 흔적이 전혀 없습니다. 현은 연비 이때쯤에는 당나라에 완전히 동화되어 그야말로 철저한 당인이 된 상태였던 걸로 보입니다. 이 연비를 끝으로 더 이상 연개소문 후손들에 대한 기록은 역사에서 찾아볼 수가 없습니다. 당나라를 진동시켰던 천하의 연개소문 그 후손들도 결국 당나라인이 되어 그 당나라 사람으로서 그네들의 틈바구니에 뒤섞여 역사의 뒤안길로 사라져버리게 되었던 것이죠. 참으로 씁쓸한 결말. 이 연개소문 후손 중에 역사의 흔적이 남은 마지막 인물 연비. 이 연비 묘지명의 마지막 부분은 이렇게 되어 있어요. 하늘은 푸르고 푸르니 그 빛깔은 참으로 바르다. 아, 사람의 한없음이여.
살면 늙고 병들면 죽는 저 천수의 깨달음은 이제 이 연비의 삶이 끝났음을 말해준다. 기에서 나서 공으로 돌아가나니 문득 보였다가 갑자기 끝나는 우리의 인연이요. 사람의 운명은 회오리 바람처럼 없어지니 그 무궁한 변화를 우리가 어찌 감히 알겠는가? 그런데 이 무궁한 변화라는 게 꼭 이처럼 우리에게 나쁜 일로만 벌어지는 건 또 아닙니다. 이들에 의해 잠시 무너졌던 고구려가 또 다른 새로운 영웅에 의해 부활하기도 했으니까 말입니다. 다음 시간엔 또 다른 내용 가지고 오도록 하겠습니다. 역사 말고 다른 테마 요청도 많이 주시기 바랍니다. 제가 역사만 하는 사람이 전혀 아니기 때문에 대단히 감사합니다.